지난 주말은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지 딱 10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에도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반도체 주가는 말 그대로 폭락해 이번 급락 사태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나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나 이 반도체 관련 상품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정예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좀 뵙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 많고요. 자, 우선 특이사항을 하나씩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한 달 전서부터 향후 주가 여부와 관계없이 좀 차익 좀 실현해달라. 그리고 아직 저가 매수 시점 같은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죠. 그렇죠.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오면 과거에 이렇게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예상이 돼야 되는데요. 예상도 좀 안 되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전공은 아닙니다는 지난주에 주말에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워낙 폭락해서 그렇죠. 시청자분이 이쪽에 어떤 배경 같은 거, 반도체 주가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보다도 좀 역사적인 반도체 역사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야 앞으로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역사 같은 것을 한번 미중 간의 전쟁 역사 같은 거 이런 걸 좀 길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미국 증시 지금 김채윤 PD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미중 간 반도체 이렇게 갈등 전쟁이 벌어진 지가 딱 1000일째 되는 날인데요. 주가는 반도체 관련된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스라엘의 이란 이렇게 보복이 있었죠. 근데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200포인트 이상 오른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될 때 이 유가라든가 금이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가격이 일률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혼조세를 받아서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의 영향은 막 인과관계 관계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과 달리 그게 영향은 미미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스닥 지수가 되겠죠. 나스닥 지수는 국채 금리는 올라오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렇게 보복 공격할 때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져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으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빅테크 업종들의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예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스닥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요인이 증권사에서 지난 주말에 얘기했던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는 미중 간의 갈등이 통화전쟁이든 무역전쟁이든 보복전쟁이든 이런 것이 대선과 맞물리고 그리고 바이든과 시진핑과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키가 경제 패권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든 아니면 차트 분석이든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실 반도체 주가, 나스닥 주가 한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다우와 이렇게 나스닥 간의 시청자 여러분 격차를 보면 다우는 200포인트 오르고 나스닥은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격차가 500포인트거든요. 이런 것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특별한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주저 장세에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에는 지난 주말에 이런 문제를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BAA라는 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BAA가 뭘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라든가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또 금융상품이 많이 보유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지난 주말에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1000일을 맞아서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뒤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증권회사의 그 전문가가 나와서 아마 이 문제를 좀 풀어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저는 역사를 한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잘 살펴봐야지 미래를 잘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앞서 BAA를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BBB, 예전에 한창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이 갈등 문제가 대성 맞물려서 예. 경제 패권과 관련된 첨단 기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대선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많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미 트럼프 진영에서는 마가라는 이런 예, 용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진영 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BBA, 트리플 B라 얘기하는 Build Back Better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가 차원에서 이렇게 기량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인프라법입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 해서 미국을 부활시키는 법이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제조업 부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활 정책인데 이것은 사실 2015년에 중국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제조업 2025 반도체 굵기 전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참고했던 나바로 패러다임이 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은 자 미국 쫓아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을 취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실수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2050년에 가능할 거로 보였던 중국의 미국의 경쟁력이 역전 현상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2027년까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면 위기 속에서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부활 정책을 다시 추진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자급자족 이런 육성 정책인데요. 예.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인프레 감축법에 의해서 각종 세제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뭐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그 바이든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로 인프레 감축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인프레 감축법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희귀한 원자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에 대해서 사실 보호법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인프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두 번째는 제조업 부활 정책. 세 번째는 원자재 보호법. 이런 쪽에서 사실 그 정책을 추진한 지가 지난주 금요일에 딱 1000일째 됐던 날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인프라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은 이 사실상 모두 BAA,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정책 모두가 예. 결국 미국의 자급자족을 증대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급자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를 환경을 거치면서 이 공급망을 이렇게 파괴됐을 때 얼만큼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의 뿌리째 흔들리는가 하는 것을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사안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조업 2025, 2015년서부터 시진핑 정부가 출범했던 이 내용이 결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목표 시대 아닌 2025년까지 70에서 75% 정도, 75% 최대 75%까지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통해서 공급망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에 대해서 미국도 반도체 자금률을 그것이 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끌어올리겠다 하는 이 내용이 자 근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자급자족인데요. 미군 통상법에서 보면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서 이제 아시겠죠? 미국 제품을 좀 구매해달라 하는 얘기 되겠죠? 이 내용과 뿌리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특히 오늘 얘기하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시겠으면 반도체 자금률을 끌려는 데는 미군 통상법 시리즈가 201조, 232조, 슈퍼 301조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201조, 232조, 슈퍼 301조. 아마 지난주서부터 우리도 예. 했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거다.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시청자분들 다 궁금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시각과 좀 다른 시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개통상법에서 시리즈에서 201조, 232조, 301조 시리즈에서 사실은 232조가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기술의 내용입니다. 이건 안보와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부가가치가 낮다 하더라도 중국에 한번 맡겨놓자. 글로벌력에 맡겨놓자. 근데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반도체 4달러짜리가 미국의 그 어떤 AI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첨단의 미국의 부가가치가 있었던 그 부분이 흔들린 데가 되는 얘기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보 차원과 관련돼서는 첨단 기술과 부가가치와 관계없이 글로벌 전략을 하지 않고 전부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되겠죠. 일단 밖에 나갔던 미국의 반도체 회사 첨단 기술은 들어와라. 이게 리쇼링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전략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가가치가 낮은 쪽은 한꺼번에 미국 기업을 아무리 불러들인다 하더라도 아우타키 자급자족 체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과 인도 같은 소위 like-minded country, 유사 동맹국 간에 서로가 뭐냐, 유사 동맹국 간의 협조를 통해서 반도체 같은 작업률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뭐냐, 이 동맹국 할 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대외 정책에서 균형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쏠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는 뭐 이름도 얘기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쎄쎄 중국에 감사하다. 시에시에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하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중간자 입장에서 자 한쪽은 미국 편향적에 한쪽은 야당에서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에 감사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반도체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천일째 내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중간자 입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뭐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시청자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증권사에게는 실적이라든가 애널리스트 분석의 기술적 차트 위에 시청자분들이 현명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얘기해달라 하는 문의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전쟁을 살펴보면요. 사실 중국 반도체의 상징격인 칭화 유니그룹이 공경에 빠지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구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굴기하면 중국의 고유물입니다. 예. 근데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 중국에 대해서 경제 역전 현상, 또 첨단 기술에서 경쟁적 격차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위기감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자급자족률을 할 때 굵기라는 정책을 아주 써가지고 맞대응해서 전투의 전의를 불태웠던 겁니다. 그걸 좀 시청자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왜 미국이 이렇게 위기감이 됐을까 하는 측면은 바로 문제의 2025 제조업 고도화 전략인 제조업 2025 계획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자금을 어떤 때는 70%고 어떤 때는 75%인데 75%의 최종 목표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아주 중국에 때리게 나서다 보니까 이 자금률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감이죠. 그래서 목표 시기인 2025년에 반도체 굵기의 75%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사실 20% 내외로 그치지 않겠는데 이것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한 19.4% 정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파산되는 사태를 막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오랫동안 이제 오래전에 한번 보셨는데요. 그 예. 내용이 칭화그룹입니다. 아마 칭화그룹이 파산된 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칭화 유니온그룹은 바로 칭화대 시진핑의 모교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격이 있는 겁니다. 상징격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계열사들도 쭉 우리 김치현 PD께서 자막을 쭉 보여드리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굵기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때리게 나서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 중국 경제가 부진하게 되고 예. 시진핑이
위기 사태에 처해 있는 거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굵기라는 단어는 우뚝 일어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중국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 반도체의 굵기 언제부터 흔들린 건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3년 됐습니다. 예. 그 짧은 순간에 트럼프 정부 때 2027년까지 중국에 역전당할 것이다는 위기감에서 왜 이렇게 중국을 사실 경제도 부전하고 첨단 기술 밀려나게끔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사실 제조 부활 정책, 반도체 굵기 정책이 효과를 거뒀을까 하는 예. 측면에서는 워낙 치밀하게 단기 압축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트랙에서 예. 미 통상법 230조의 쌍무간이죠. 양자간에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한테 문의했던 시청자분은 이 내용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준비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있습니다.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세컨드 트랙은 반도체 가치 사슬을 미국에 재편하는 겁니다. 밸류체인을 미국에 재편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3년 동안 많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서드 트랙은 반도체 마세나르 차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이란,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할 때 핵무기 할 때 바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해서 사회주의든 그다음 민주주의든 인류에 반하는 이러한 무기 거래를 하지 말자 하는 이 내용이 마세나르 협정이거든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반도체 마세나르 체제입니다. 이 내용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를 대상으로는 다자 채널이 지금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첨단 기술만큼 다자 채널에 있어서는 특히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보와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퍼스트트랙 문제는 다자간 문제에서 한계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이 like-minded country 두 가지 한 컨트리 베이스에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펌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first, second, third, fourth track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꽁꽁이 묻혀가지고 중국 때리게 나서니까 3년 만에 이렇게 성과를 거는 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네 가지 채널에 의해서 결국은 반도체 자급자족 체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미국의 구상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반도체 분야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미국이 보장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 힛돌이라든가 이런 측면, 희귀장 이런 게 별도로 뭐 이게 원자력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첨단 기술 제품은 이 아주 시기적인 원자재를 얼만큼 확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이 문제까지도 제조 부활 정책, 반도체 굵기 정책에 포함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었죠. 그동안 뭐 중국판 뉴딜 정책이나 뭐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첨단 기술이 경제에서 보면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밀리느냐 아니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라든가 경제력 또 국가 위상이 전부 좌우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이 반도체 굵기 정책이 효과를 단기에 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경쟁 상대인 중국이라든가 중국의 첨단 기술은 그만큼 밀려들 수밖에 없다. 특히 파악스 시니카 구성을 하고 있던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첨단 경제 패권대에서 첨단이 밀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2022년 전인대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시청자들 아시겠습니다. 양띠기 경제, 외연적 성장을 하지 않겠다. 외연만 늘리지 않겠다. 액센스 크로패스, 외연적 성장만 하지 않겠다. 예. 이제는 질적으로 가져가겠다. 인텐시티 그로스 패스. 그래서 이렇게 내연적 성장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 성장 전략에서 쌍순환 전략, 홍색 공급망 전략 전부 이런 거 되겠죠. 그다음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2020년 7월 1일인데요. 사우강 목표가 실패로 끝났죠. 예. 마지막 최고 통수권자가 시진핑입니다. 2012년서부터 했으니까 진짜 이 사우강 사회 구축을 못했으면요. 시진핑이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장기 독점 체제를 했거든요. 어떻게 모색해 있냐? 이게 사회주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중국 모흥을 새청명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에서 사업강은 뭐냐? 뭐 인민들이 잘 살자. 근데 이걸 내용을 바꿔버렸거든요. 공유경제를 가자. 예. 그러면 사업강에서도 모두가 잘 살자 하는 것도 공유경제인데 그러면 굳이 공유경제로 바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타겟팅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아주 난타를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로 됐긴 했습니다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예. 말씀대로 경기 부양 조치여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작년 8월부터도 미국은 모든 아무거나 해도 잘 된다. 예. 중국은 모든 것을 해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 다양하게 했고 코로나 문제라든가 리오프닝 해더라도 중국 경제가 지금 살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제 운영 체제와 시진핑 1인 독재 어백자 때문에 거기에 산업 정책이든 경제 성과든 이런 측면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제 운영 체계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1인 독재는 뭘까? 개방 경제보다는 폐쇄 경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돼. 시장 경제보다는 통제 경제죠. 그러면 뭐 경제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창의라든가 혁신이 바탕이 되는데 예. 당신 1인 독재체에서 억눌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선 바이든 정부에 아주 그냥 뚫려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마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적 격차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격 골드만삭스에서 2027년에 역전될 것이다 하는 가장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예. 왜냐 격차가 2년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축소됐거든요. 그럼 2년이라면 조만간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다시 7년 내지는 10년 동안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 아마 다른 쪽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내용보다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AI에 관련된 이런 격차가 2년에서 7년 내지는 10년으로 벌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 본 경제 운영 체계가 얼만큼 비효율적인가 또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와 얼만큼 미스매치를 기록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과 미국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실적이라든가 차트 분석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예. 뭐 노근창 그 이렇게 한가요? 예, 리서치센터 맞습니다.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예의상 그분한테 맡겨드리겠습니다. 증권사가 그런 것이 이제 고유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히스토리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첨단 기술 지금 경제 핵심입니다. 여기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뭘 하든 잘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밀리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게 중국 경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보면 골디락스보다 더하다는 문프레션이 되고 증권 주식시장에서는 파이어 마켓이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달 전서부터는 차익 좀 실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서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다행히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부가가치가 있는 첨단기 비가치는 없는 게 모든 부가가치가 삼성전자라든가 SK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미국은 GDP거든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거든요. 예. 그로스 도메스틱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서 경제활동할 때도 미국의 성장률에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펀더멘탈이 괜찮으니까 미국은 분프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증권시장에서는 파이 마켓이 되는 거다. 반대로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안 좋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슨 얘기다 당신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5.3% 나왔지 않느냐 목표보다 높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통계 조작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IMF의 전망치에서 올해 4.6%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1분기에 중계 성장률을 4.6% 봤습니다.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GDP 성장, 부가가치에 관련된 월별 지표가 도저히 5.6%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홍익국께서 그때마다 중개 부가가치와 관련된 뭐 얘기들 많이 했죠? 예. 그 내용을 서메이션 해보면 5.3%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통계 전장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위안화가 달러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는 예. 가장 잘못된 책 중에 하나가
숭홍빈의 화폐 전쟁입니다. 달러의 종말이다. 이 책이 나온 지 언제 됐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많이 인기했던 책인데요. 예, 그렇죠. 지금은 달러 중심 체제, 달러 브레튼 우즈 체제가 다시 열릴 것이다. 미국만 홀로 독야청청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미중 간의 첨단 기술 전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와 또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전해주시죠. 네, 앞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면 이럴 때일수록 대외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예. 사실 여야 간에 이번 주 중으로 빠르면 만난 달입니다. 이런 걸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한쪽은 미국으로 윤석열 정부, 한쪽으로는 총선에서 중국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러면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마찰에서 중간자 입장은 한계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쪽은 미국, 한쪽은 중국.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시니까 이런 문제를 좀 조율해 주십사. 그만큼 한반도의 중간자 입장에서 지금 안보 문제든 경제 문제든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갈기갈기 찢어진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우리 주식 투자가들이 피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인식을 해서 공동으로 한국 경제 살리기, 또 한국 정치의 살리기에 나서야 되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태가 주는 시사점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되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